아, 사회현상의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지금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것처럼 13주차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하다 남은 부분 있잖아요. 보편적인 사회 구성체 광의 조직 가운데 제도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 제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새로 남은 당파적 사회 구성체 광의 계층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계층 부분 남은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예정했던 진도를 다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학 사회현상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도 나간 부분이 지난주에도 이제 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하는 요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광의의 조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집단과 협의의 조직, 그 다음에 조직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이론사, 사회 이론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 광의 조직 가운데 제도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진도를 못 나갔죠. 그 제도 부분을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바꾸어서 광의 계층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또 일부를 공부를 하고 그 남은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예정했던 진도를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회학의 구성, 우리 사회현상 이해라고 하는 과목이 대체로 이렇게 6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 얘기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끝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 구성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럼 그 남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 시간적인 변동, 그 다음에 공간적인 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야를 좁혀서 공간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두 개 묶어서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사상, 사회 철학, 이 부분은 이제 사회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회학의 대가들의 그 주요 사상들을 공부하는 사회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최대한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갔지만 충분히 나가지는 못합니다. 본래 이 영역이 워낙이 방대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정했던 부분은 그러나 다 마치게 됩니다. 제1부와 제2부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적 개인이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화를 내면함으로써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인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간이 이제 단순 기술학체와 이제 범주 단계를 거쳐나서 집단 그리고 협의의 조직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사회 구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사회적 인간이 또 광의 계층, 다시 말하면 계급과 계층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결속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게 당파적으로 이렇게 묶어주기 때문에 당파적인 요인이다. 보편적 요인이 아니라 이제 당파적 요인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지금 광의 조직까지, 협의 조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의 조직 가운데 이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광의의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 보편적인 마지막 그 광의 조직 가운데 남은 것이 바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적 개인이 단수 결사체나 어떤 범주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게 될 때 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집단 가운데 목표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조직이 협의의 조직이 목표를 가진 조직이 제도가 되기 위한 게 필요할까? 그 바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안정화랑 안정화, 다시 말하면 공식성, 공식화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 이전 단계, 다시 말하면 협의의 조직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개념, 핵심 요소가 바로
안정화, 공식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를 한번 개념을 해보면은 지속성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집단들 가운데 그다음에 모시고 그다음 안정화가 될 때, 다시 말하면 공식성을 갖추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 다시 말하면 이제 공식화된다고 하는 것은 포멀라이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명칭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내규, 그 조직, 그 제도의 어떤 내부적인 그 규약, 내규 같은 걸 갖추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뭐 법인체가 되면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이렇게 법인체가 되면 민법상의 어떤 등기 절차, 그다음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랄까요, 어떤 공식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기능들이 그 세분화되어 있고 수평적으로 잘 구성화가 되어 있고, 또 조직적으로 잘 그 계층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원리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관료제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규모로 볼 때도 굉장히 대규모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것이 바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연속선상에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규모도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개념적으로도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는 건 얘기를 됐지만 규모 면에 있어서 제도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조직보다, 그다음 집단보다, 단순 결사체보다 제도가 가장 규모도 크고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기능도 세분화됐고 뭐 이렇다는 걸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고도화된, 가장 진화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진화된 형태, 진보된 형태가 바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만들어진 구조기도 합니다. 하나의 체계이기도 하면서 또한 계속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제 변화되는 그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구조로 하고 그럴 때는 대체로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과정으로 말할 때는 제도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구조라고 할 때는 그냥 institution 이렇게 말하고, 과정이럴 때는 이제 제도화된다고 해서 institutionalization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로 한 것의 성격을 보면 포괄성이다. 포괄성. 우리 사회 전반을 이제 포괄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제도가 되면 단순한 그 조직의 고유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원초적인 그런 기능 외에도 그의 부가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괄성을 갖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도 중에 이제 정부 제도가 가장 포괄적이긴 합니다. 뭐 국방, 치안, 외교, 소방 모든 기능들을 다 이제 담당하는 건 포괄성 갖고 있긴 하지만, 제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다못해 이제 조그만 기업이라고 그래도,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영리 추구라고 하는 고유 목적을 위한 그런 기능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의 관계, 공공관계, 다시 말하면 PR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또 시장과 관계를 갖고, 또 어떤 법규를 준수를 통해서 또 이제 사회와 또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로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수행하는 뭐랄까 목표나 어떤 기능이 포괄적이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째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침투성이라는 거죠. pervasiveness다. 무슨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회 곳곳에 그 영향이 침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삶 속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대기업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대학 병원이 하는 일, 어떤 제도든지 그것이 하는 그 기능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는 이제 침투성이다. 침투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안정성이다.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등기나 뭐 등록 절차를 거쳐서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도 받으면서 또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뭐랄까요, 연혁 이런 걸 보면은 그 조직의 그 제도의 연혁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 이르렀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도 알 수 있는 거고, 미래에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안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원성, 뭐랄까,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것이 하는 기능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원적이기도 하다. 예를 뭐 집권과 분권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분화와 통합이 또 동전 양면처럼 함께 가고, 이런 다원성. 그래야지 그 제도가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다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도의 기능은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제도가 자리 잡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정치 제도,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시켜서 표현하게 만들고 그것을 집약을 해서 이제 정부에 전달을 하고 이런 그 과정들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통합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가 생겨났고 경제 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그 물질적인 그런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제 또 경제제도라는 게 생겨난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제도도 우리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뭐랄까요 덕목들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제도로 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종교제도로 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각 제도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몇 가지 나눠보면은 첫째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재생산 다시 말하면 가족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사회 성원으로 이제 양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로 이제 연계를 하고 그다음 교육제도를 거쳐서 이제 직장이라 하는 경제제도로 다시 들어가고 선거나 이런 활동에서도 정치제도에 다시 편입이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가족제도단 가족이 이제 원만한 가족이 유지됨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이 계속 이제 충원이 되는 거죠.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원초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도도 이렇게 원초적인 제도가 있고 또 2차적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가족 제도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변했고 뭐 옛날처럼 뭐랄까 많은 그 구성원을 가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핵가족화된 지는 벌써 옛날 얘기고 요즘은 뭐 핵가족 뭐 한가족 한 자녀만 낳는 가족이 됐고 심지어 무가족 무자녀 가족도 많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지어 뭐 동성 결혼 가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제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족 제도의 기본 성격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을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얼마 이상은 돼야지 그 사회가 이제 급격한 노령화를 막을 수가 있고 뭐라고 경제 활동의 어떤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그 사회의 뭐랄까 그 제도들이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가족 제도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 그 충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관련 법규와 가족 제도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규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데 돕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제도죠. 이거는 아까 말한 것도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재화, 생산, 분배, 소비 이런 것을 도와주는 제도를 우리는 경제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회사, 기업 이런 게 이제 경제제도죠. 또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 또 금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또 그것을 감독도 하고 또 하는 또 그런 금융 그 기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경제 제도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뭐 광의의 어떤 생산을 담당하는 거죠. 물자의 생산. 다시 말하면 분배한다는 것이나 소비한다는 것도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광의의 생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제도는 이와 같이
생산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화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입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이제 학제가 올라갈수록 이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중등교육이나 특히 초등교육이나 영유아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뭐 세마기, 그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전문 지식을 익히기 전에 뭐랄까 바른 생활, 그다음에 뭐 즐거운 생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원만한 사회화를 이루어가는지, 그런 그 뭐랄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이게 이제 교육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육제도는 단지 전문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제도는 바로 이런 사회화를 위한 의도적인 제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서와 제재합니다. 공공질서, 사유재산제, 그 다음에 폭력의 규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법제도죠. 다시 말하면 경찰, 검찰, 사법부, 여기서 이런 제도들은 바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규범을 제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통합,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전통 문화라고 하는, 또는 뭐 대중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어떤 릴렉스하고 어떤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서로 위화감 속에서 서로 갈등과 서로 뭐랄까요, 상호 뭐 부조화 이런 게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런 문화제도가 존속함으로써 우리 아까 말한 게 정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당을 통해서 또 선거나 이런 정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 의견들이 하나로 녹아들고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연대성을 갖고 지속되고 이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변천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옛날에는 융합적이었습니다. 퓨전 됐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다가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오면서 극도로 분화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 진화론에서 우리 말하는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을 받아서 허버트 스펜서나 그 외에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사회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우리 사회학의 역사 중에, 다시 말하면 조직이론의 역사 중에 현대 조직이론에 와서 체제론이나 생태론이나 그 다음에 뭐 상황 적응론 이런 주장들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굉장히 우리 사회 그리고 조직이 거의 뭐 생명체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분화되고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환경적인 요소를 외면하고서는 존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분화됐다, 세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진화론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제도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융합됐던 것이 근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극도로 이제 분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물론 계속 분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구조적인 또 통합으로 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예를 들면 학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막 쪼갰잖아요. 뭐 경제학과에서 뭐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촌경제학과 무슨 막 쪼갰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묶어서 그냥 경제학부 이렇게 하잖아요. 생물도 뭐 미생물학과, 뭐 동물학과, 식물학과 이렇게 나오는 걸 다시 묶어서 그냥 생물학부 이런 식으로 하고, 옛날에도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막 이렇게 쪼갰던 걸 다시 묶어서 그냥 역사학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철학과, 미학과, 뭐 동양철학과, 서양철학 이런 것도 그냥 묶어서 그냥 철학부 이렇게 묶어놓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융합에서 대체로 분화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단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또 뭐랄까 역행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인 충실하고 과정을 거쳐서 또 통합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융합한 형태에서 분화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 지점이 바로 이제 근대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대 시대 때는 근대를 지나면서 이제 분화된 형태가 가는데, 근대 이전에는 원시적인 융합된 형태였다. 프리미티브한 퓨전 형태였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극도로 분화가 됐다. 다시 말하면 관료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운영 제도가 바로 관료제거든요. 이 관료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문화를 통해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분화된다. 수평적으로도 분화가 되고, 수직적으로도 계층제가 잘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또 뭐 지방화, 현지화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원초적 제도와 파생적 제도가 있는데, 원초적 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제도입니다. 파생적 제도는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와서 생겨난 제도들을 말합니다. 자, 원초적 제도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제도로 한 것은 바로 가족 제도로 한 겁니다. 이 가족 제도는 굉장히 아까 말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해주는 그런 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목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 경제 단위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계라고 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가 나오는데, 경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제 개인과 가계와 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족을 단위로 해서 한 그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가족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도 담당하고, 특히 오늘날 뭐 자영업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 가족들이 매달리는 그런 그 뭐랄까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뭐 대기업도 보면 뭐 부자 세습이랄지, 뭐 중소기업도 뭐 형제들끼리 무슨 계열을 하는 걸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전근대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 가족 제도가 경제적 기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정치적 기능을 합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보면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이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진보적이면 어머니나 자녀들도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아버지가 보수적이면 또 보수적이 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정치적 그 가문들도 있습니다. 뭐 미국의 우리 아는 뭐 케네디 가문이랄지, 그다음 부시 가문이랄지, 클린턴 가문이랄지, 이런 가문들은 보면 정치적인 그 뭐랄까 전통적인 정치 가문이에요. 일본에도 뭐 지금 아베 수상도 그 아버지 뭐 그 가족들이 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 대물림 2대 3대 뭐 이렇게 세습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정치적 기능도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가족 단위로 뭐 여행,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가다 보니까 또 문화적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또 교회를 가잖아요. 절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또 종교적 기능도 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 자체, 기능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뭐랄까 세계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제도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가족이 해체된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뭐 가족이 1인 가족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제도가 중요하고, 현대 사회가 이렇게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뭐랄까 가족 제도의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는 뭐라고 해, 건전 가족 이런 걸 이제 권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 가족 지원센터 이런 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족 제도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계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거죠. 가족이 해체되면 여기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말하는 노인 문제,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 여러 4대 그 사회 문제를 위시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가족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거거든요. 가족이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가족이 담당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또 잘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편안한 사회가 되는데,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국가는 그런 기능을 외면하고 보안 전혀 이러니 이게 이제 전세 후진국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예? 선진국들은 보면 가족제도가 아주 탄탄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제도가 기본적으로 잘 원만하고 건강한 가족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가족이 혹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잘 보완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후진국은 정반대죠. 가족이 다 해체되고 각종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가도 수수방관하고 이러니 이게 그 사회가 아주 뒤죽박죽인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로 그렇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습니다. 조금 달라지긴 했죠. 지금 와서는 민주화되고 정당이나 이런 조합주의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산 방식이, 생산 양식이 계속 이제 변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수단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할까? 우리 사람들의 뭐 행복,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그걸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제도와 교육제도도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종교제도는 뭐 우리가 성경에 봐도 뭐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뭐 우리 불경이나 우리 사서삼경이나 이런 거 보면 종교라는 건 정말 오래됐구나. 그리고 요즘 와서도 현대 와서도 종교의 기능은 결코 약화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보면 이 종교제도는 정말 원초적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훨씬 더 학교제도, 교육제도가 더 세분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도 교육제도가 항상 있어 왔고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족이 교육 기능을 다 했던 건 아니고 항상 이제 교육제도가 있어 왔죠. 서양 같으면 지금 현재는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반 보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근대 서양의 교육은 주로 체육학부였습니다. 김나지움, 영어로 말하면 짐나지움, 독일어로 말하면 김나지움, 줄여서 짐이라고 한다. 짐이라고 하는 그런 체육학교를 통해서 체육학 주로 건전한 육체의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래갖고 이제 체육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영어, 수학이나 이런 전문 과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근대적 교육이었다면 중세의 또 교육은 뭐였습니까? 문법 학교였습니다. 라틴어 학교.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곳곳에 이제 고대 때도 계속 곳곳에 그냥 이 라틴어 그래머 스쿨이 이제 문법 학교가 생겨가지고 주로 이제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는 뭐 향교나 뭐 향학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 보면 다 보면 주로 사서삼경을 읽는 그런 문자 한문을 익히는 그런 주로 그래머 스쿨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예의 범주 가르치고 그러나 이제 전문 지식은 또 내용이 좀 부실했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교육제도도 표출적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많이 중요해진 것이 파생적 제도입니다. 우리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 이제 복지가 등장했습니다. 복지가. 그래서 복지 제도도 수단적인 겁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동 문제, 아동 복지,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할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 다음에 문화제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고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중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처럼 클래식 중심의 그런 공중문화는 이제 굉장히 옅어지고 대중문화가 이제 중심이 되고 특히 이제 정보통신 이런 게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여가와 오락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를 순화시키는,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뭐라고 할까, 좀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적대감을 좀 완화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문화제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광의 조직 가운데 이제 제도를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을 바꿔서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광의 계층의 공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줬었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오늘 공부할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거는 뭐 한 회사 안에서 사장해서 이렇게 뭐 각 부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격리부, 영업부, 총무부 이런 식으로 각 부서 수평적인 분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각 부서 안에서 또 수직적인 분화도 이렇게 계층제가 사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회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순 결사체와 범주와 그 다음에 집단과 협의의 조직과 제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소속이 됩니다. 자기 이제 직장, 하여튼 자기 소속에 난 그런,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층제가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요. 그래서 수평적인 이런 분화를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광의 조직이라고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피라미드형 이런 수직적인 분화 현상을 우리는 강의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랄까 수평적인 계층과 수직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경도와 위도가 있는 것처럼 경도에 해당되는 것이 계층이 되는 거고 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다. 우리가 이제 옷을 짤 때도 가로실, 날실, 그 다음에 시실, 날과 실을 엮어서 우리가 천을 만들고 그 천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세계 지도도 경도와 위도가 함께 만나서 세계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도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계층, 수직적으로는 조직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형상화해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평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계층으로 이렇게 최하의 계약직, 현업직, 중간 관리, 최고직 이런 식으로 계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수평적으로는 이제 광해 조직 1, 2,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구성과 수직적 구성이 있다 이렇게 형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층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제 변청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자, 시기를 크게 우리 3단계를 나누죠. 전근대, 프리모던, 그다음에 근대, 모던, 현대, 포스트 모던 이렇게 이제 뭐 컨템포러리,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구한 5천년 역사는 크게 나누면 전근대, 근대, 현대 이렇게 3단계 나눠지는 거죠. 자, 근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전에 다시 말하면 중세, 고대, 원시 약 한 3천년, 3천년 기간이 전근대에 해당이 되고 근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는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이 시기를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데 전근대의 성층은 뭐냐? 신분이죠. 신분.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습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세습. 그 사람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습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세금을 매길 때 주로 신분과세였습니다. 주로 그 당시 인두세 아니면 뭐였나요? 인두세라 주로 인두세라는 식으로 많이 이름 붙였죠. 요즘 말하면 뭡니까? 주민세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주로 신분에다가 과세하는 신분과세였어요. 주민세.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장원 해체되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계급이 됐습니다. 계급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 재산을 가졌으면 부르주아다. 재산을 못 가졌으면 프롤레타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란 말은 이제 부르주아, 부르란 말이 이제 프랑스 말로 성이니까 부르주아 그러면 뭐 성 안에 사는 사람, 예?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성 밖에 사는 사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부르주아,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런 식으로 분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냐 이런 식이 됐고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으면 유상계급 부르주아, 재산이 없으면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고 그래서 이 당시에 과세는 이제 재산이 주요 과세 대상이었죠. 재산에 대해서 재산과세.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도 여전히 재산과세 남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 형태로 되어 있는 재산세, 일반 재산세. 그러나 일반 재산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한 번 더 부과를 하는데, 근데 재산과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들어가 보면 또 자동차도 재산이잖아요. 대표적인 동산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재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동산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도 재산과세죠. 자동차 살 때 사는 내는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하는 세금 이런 것들이 다 재산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을 살 때 뭐 내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다 재산과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무용지물인 재산이 있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단순히 재산만 갖고 구분하지 말고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과 재산이 있더라도 또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 이걸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계층이 됐던 거고 그래서 상류층이다, 하류층이다,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물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또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소득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상응하게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소득과세입니다. 오늘날 일반 소득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이 내는 기업이 내는 소득, 기업소득세, 다시 말하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세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더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많아도 굉장히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비 수준에 따라서 여유 있는 그런 층이 있고 압박을 받는 층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는 또 좀 더 지나 보니까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소비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즐거운 사람이 있더라. 억지로 소비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도 즐거움에 세금을 매게 되지 않겠냐. 억지스러운 그런 소비는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소비 과세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금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세금을 우리가 왜 부과하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신분과세에서 재산, 소득과세, 소비과세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청이 되었다는 것이 이걸 그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성층이 신분, 계급, 계층, 소비, 쾌락 이런 식으로 변해 오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서 조세도 변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제도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당파적 요인, 다시 말하면 광의의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째로 계층이란 무엇인가 하는 계층의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급이 뭐냐는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계급 분석의 기준, 계급 분화의 기준, 계급을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서 나눌 건가. 네 번째로 계급 계층의 현상적인 형태, 현상적으로 계급 계층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다,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부르주아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현상적인 형태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사회학과 가치사회학,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사회학들이, 조직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사회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뭐 어느 게 옳다 나쁘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하면 빈부격차가 커지더라. 뭐 요 정도. 용산 재개발 해봤더니 엄청난 빈부격차가 악화되더라.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이제 기존의 과학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층사회학은 그걸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산 재개발을 통해서 얼마만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그것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고, 이건 이제 쪼개보는 거죠. 그게 이제 계층사회학입니다. 가치사회학은 그럼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바로잡으려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모색하는 게 바로 가치사회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회학은 3단계를 거쳐왔다. 과학사회학에서 계층사회학을 거쳐서 가치사회학으로 왔다. 그래서 가치사회학의 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복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한국에서의 계층과 계급 요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수업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층이라고 하는 말은 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계단과 층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처럼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를 하나의 모래시계처럼 지표를 구성하는 각 지층처럼 이렇게 한번 도형화, 형상화를 한번 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이루는 한 개 하나하나의 층을 이제 계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계층.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트라툼이다 이렇게. 라틴어로 스트라툼이다 이렇게. 스트라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스트라툼의 복수형이 스트라타잖아요. 유에 뭐 예를 들어 스트라타, 스트라툼, 스트라타.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할까? 우리가 뭘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가로로 쫙 퍼지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빛의 적외선, 좌회선 쭉 퍼진 걸 빛의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이 주로 수평적인 그런 띠라고 그러면 수직적인 띠가 바로 스트라툼이지. 그러니까 스펙트럼과 스트라툼이 있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뭐라고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러면, 스펙트럼이 조직이라고 그러면 스트라툼은 계층이다. 계층. 자, 스펙트럼도 복수형의 스펙트라한 것처럼 스트라툼도 복수형의 스트라타. 그래서 계층은 스트라타다. 계층이 하나만 있을 수 없잖아요. 두 개 이상. 항상 복수를 쓰기 때문에 스트라타. 우리가 말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있다고 하지. 데이툼, 단수형 데이툼이란 말은 데이터란 말 쓴 것처럼. 자, 이게 바로 우리, 그러니까 광의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평적인 요소를 광의의 계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직적인 요소는 조직이다. 조직. 수직적인 요소가 바로 조직이다. 오가니제이션이다. 이게. 이쪽은 스트라툼, 스펙트럼, 스트라타, 스펙트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의 자, 그래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수평적인 요소들을 이제 계층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계층이에요. 이게 또 넓은 의미의 조직이고, 그러면 또 좁은 의미의 계층은 뭐냐? 좁은 의미의 계층은
계급과 구분해 보는 겁니다. 아까 방금 것처럼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근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대에서 계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재산을 가졌으면 주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건물보다는 토지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부동산 그러면 토지분, 건물분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재산세를 두 번 내잖아요. 1년에 두 번 내. 한 번은 건물분, 한 번은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로 재산이 이제 토지였습니다. 토지. 토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산, 뭐 현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여튼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라고 했고, 그런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대에 와서 이제 나눴던 게 그 계급이었다면,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보게 됐다. 소득, 인컴을 중심으로 보게 됐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기준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기가 지날수록 뭐 경기 순환, 뭐 불황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 재산 가치가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변동폭도 크고, 또 어떤 재산은 그 렌트 지대가 굉장히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는 재산도 있고 전혀 아닌 재산도 있고, 심지어 세금만 나오는, 수익은 전혀 안 나오면서 세금만 발생하는 그런 재산도 있고, 이래서 이 재산에다 과세해서는 이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의의 계층이라고 하면 소득의 소득을 나누는 소득에 의한 수평적 개념이 바로 협의의 계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 요소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노력, 투자, 그다음에 뭐 이윤, 뭐 이걸 가지고 저축해서 이제 재산을 만드는 거니까, 재산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적 그 요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을 가져오는 것은 단지 그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결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학력이라고 하는,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 학력.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진할 역자입니다. 힘력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years of schooling, 얼마만큼 취학을 했냐, 학교를 얼마만큼 다녔냐. 다시 말하면 고등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의사 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것이 많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계층은 사회 문화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은 근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층은 현대적 개념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기순환도 거치고 뭐 세계대전도 거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소득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소만 갖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 사회문화적 요소도 중요하구나 하는 게 이제 널리 인정이 되면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아까 표로 정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해왔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근대 시기에는 신분이 중요했지만, 근대에 와서는 계급이었고, 현대에 와서는 계층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소비 행태,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 과세에서 재산 과세로, 소득 과세로, 이제 소비 과세로 이렇게 변화해 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게 왜 아까 말한 학력이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 진학률이 9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에서는 대학을 가냐 안 가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독일처럼 대학 진학률이 한 30% 정도 되는 나라, 프랑스처럼 한 40% 되는 나라에서는 대학을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30% 40%인 사람들은 고학력자가 되고 전문 자격증을 얻게 되고 고소득을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 계층이 되는 거고 독일, 프랑스에서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람들이 대학을 못 가면 그냥 단순 기술 교육을 받아서 그냥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문 자격증도 없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하류층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대학을 갔냐 안 갔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학을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그 사회 지도자가 됩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보면 독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고졸 지도자도 많았어요. 뭐 그 뒤에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뭐 슈레드 같은 수상도 본래는 뭐 고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죠. 물론 지금 물론 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뭐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학력의 중요성은 이제 유럽에서 의미가 있고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계층과 또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시기적으로 개념적으로 앞서는 것이 계급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계급은 또 한문으로 이렇게 계층과 구분이 지어서 계급, 계층과 급수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이 계급도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복수로 클라시스다 이게 항상 복수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는 이것 또한 수평적 요소입니다. 수평 요소. 그리고 이거는 또 조직과 또 대조되는 거죠. 조직은 수직적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급은 재산이 나누는 것이고, 계층은 소득이 나누는 것이고, 계급은 경제적 개념이고, 계층은 사회문화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계급은 근대적 개념이고, 계층은 현대적 개념이고, 그 다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념이 시기적으로 변해왔다. 이 얘기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 계급 분화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계급을 나누는 계급이랑 지금 말하죠. 계급이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 그걸 이제 보는 관점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칼막스와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스트를 묶는 이 막스 계열에서는 막시스트들은 어떻게 보냐면 생산관계로 봐요. 생산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노자관계,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 다시 말하면 이제 자본만 가지고 투자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재산을 얻기 때문에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육체 노동력만 제공하는 노동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관계 속에서 파악했는 거예요. 생산관계 속에서. 그래서 막시스트는 생산관계에서 주로 이제 자본을 가졌냐 여하에 따라서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베버리언은 시장관계에서 봤습니다. 시장관계에서 어떻게 주로 이제 뭐 노동력을 구매하는 구매자냐 그러면 그게 자본가가 되는 거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판매자냐 노동 공급자냐 이러면 그런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고, 주로 시장관계에서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드력 게임은 노동의 분화에서 주로 이제 소유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가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만 하는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노동의 분화 개념으로 본 사람이 드력 게임이에요. 드력 게임.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봐도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존 로에머라고 하는 사람은 착취를 봤습니다. 착취를 봐서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쪽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착취해가는 쪽은 사용자 자본가고,
그 다음에 착취를 당하는 사람, 착취를 뭐지, 잉여 가치를 뺏기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몫이 100인데 70밖에, 50밖에 못 갖고 나머지를 뺏기는 사람을 이제 노동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관점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급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본 거죠. 나눠본 건데, 이게 이제 책을 내고 2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쓴 책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 본래 제목, 프랑스로 불어로 된 원래 제목이고 밑에는 영어로 된 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그러니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을 봐도 평등한 곳은 없다. 평등을 내세운 사회를 가도 다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불평등한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그런 얘기, 명제가 되겠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책입니다. 사유재산의 기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제목을 보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입니다. 이것도 독일 말로 된 원제목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말 그대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원래 논문이었는데 이제 책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낸 거죠. 굉장히 유명한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제 계급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본계급도 셋으로 나눠지고 노동계급도 이와 같이 9으로 나눠요. 자, 자본계급 뭐 전형적인 부르주아는 뭐냐? 전형적인 부르주아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만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는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현대,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자기도 일을 안 한다고는 뭐 나도 일한다, 바쁘다, 현장 노동자보다 더 바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외형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고 단지 고용만 하는 이런 사람을 전형적인 부르주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기가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 자기가 닭도 튀기면서 알바 학생 같이 쓰면서 같이 일하죠. 이런 거 자영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뿌띠 부르주아는 뭐예요? 고용 안 하고 세탁소 사장, 혼자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다 투자는 다 하는 거죠. 자본계급은 맨 위에 있는 부르주아는 자기가 투자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자영업자는 자기가 투자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자기가 일도 하고, 뿌띠 부르주아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쓰지는 않고 자기 혼자 일하는 이런 게 이제 뿌띠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뿌띠 부르주아 세탁소나 이제 예를 들면 뭐 농민, 네? 농민도 여기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본계급, 노동계급 이렇게 나누기는 편한데 현실적으로 누가 여기에 속하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셋으로 나누면 조금 나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보세요. 이렇게 되면 가정주부는 어디냐? 대학생은 뭐 이게 농민이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누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농민은 뿌띠 부르주아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대부동, 엄청나게 농사를 막 크게 짓는 사람하고 그냥 뭐 조그마한 사람,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부르주아, 자영업자, 뿌띠 부르주아 이렇게 나눈 거고, 노동계급도 한번 보세요. 자, 조직 내 위상이 높은 사람, 관리직에 있는 사람,
조직력 이상이 낮은 사람, 현장직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문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 게 단순 노무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쪽이 지금 프롤레타리아죠. 이 사람들은 조직에서도 말단, 그 다음에 전문기술도 없고 뭐 단순 노무직, 이건 이제 프롤레타리고, 그 다음에 최고급 있는 사람이 관리 전문직이죠. 조직력 이상도 정점에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뭐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증이 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자본 계급이 거의 근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뭐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9가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주로 이제 전문직에도 관리 전문직, 그 다음에 감독 전문직, 비관리 전문직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자격증 관리직, 반자격증 감독직, 반자격증 노동자. 그 다음에 비자격증 관리직, 비자격증 근로직, 프롤레타리아. 이게 되게 현장에 뭐 반장, 이런 게 이제 반장 같으면 여기 비자격증 관리직이 되겠죠. 반자격증 관리직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일반 뭐 대졸, 대졸 말할까요? 이사, 대기업의 대졸 일반 대학 나와서 이사 이런 사람도 여기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이런 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또 관리 전문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우리가 네 번째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표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